내가 갖고 싶은 것을 상대방에게 주라. 남에게 주는 것이 곧 나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주는 것은 곧 받는 것이다. 내보내는 것이 곧 돌아오는 것을 결정한다. 어부라는 법칙, 균형의 법칙에서 본다면 내보내는 것이 곧 들어오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내주는 것이 곧 내가 받게 될 것과 다르지 않다. 업이 곧 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세상으로 내보내줄 생각보다는 더 많이 얻고 끌어당기려고만 한다. 내보내 주어야지만 들어온다는 우주의 평등한 이치를 모른 채 내가 상대방에게 받게 될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상대방에게 주라. 아내에게 관심받고 싶다면 먼저 아내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보라. 칭찬을 듣고 싶다면 상대방이 잘한 바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먼저 칭찬해주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베풀어주라. 주는 것은 곧 받는 것이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에 너에게 준 것은 곧 나에게 준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전부이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모든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다. 이미 이루어질 것은 다 이루어졌다. 삶은 언제나 완전하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서 완전하다. 완전해지기 위해서 더 이상 무언가를 행위할 필요는 없다. 육조 해능 스님도 육조 단경에서 어찌 자성이 본래 모자람 없이 완전함을 알아야겠습니까? 라고 노래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행위의 삶만을 살아왔다. 행위를 멈추면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다. 그러나 나를 쫓아오는 자는 아무도 없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서 단 한 발도 벗어날 수 없다. 허망한 의식이 비교 분별함으로써 남들보다 더 앞서거나 더 뒤처졌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행위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이미 주어진 무수한 보배들을 관찰하고 느끼고 누리면서 만끽하는 삶, 지금 여기에서 존재하는 삶이 전부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이미 깨달아 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가야 할 곳도 없다. 취하거나 버릴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있어보라. 모든 추구를 멈추고 지금 이대로 존재하라. 이것이 그것이니 우리 모두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언제나 완전하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완전해지려고 노력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아니다.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이미 깨달아 있다. 진리는 언제나 완전하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보고 듣고 맛보면서 언제나 진리를 쓰고 있지 않은가? 다만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분별심과 망상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가리고 있을 뿐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바로 지금까지 해오던 분별과 망상을 그만두는 것뿐이다. 허망한 짓을 그저 하지 않는 것일 뿐 따로 더 해야 할 것은 없다. 무언가를 바라지도 말고 어딘가로 가려고 애쓰지도 마라. 그 무엇도 취하거나 버리지 마라. 모든 추구와 갈구를 멈추고 그저 완전한 이대로 다만 존재하라. 이렇게 온전하게 있지 않은가? 그 모든 것이. 괴롭다고? 그래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것에 괴로움이라고 이름 붙이지도 말고 내 안을 붙잡게 모든 것을 내맡기고 지켜보라. 괴롭다. 그러나 사실 그 괴로움은 내가 괴로움이라고 해석한 것일 뿐이다. 어쩌면 그 괴로움은 이 우주 법계가 나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기 위해 벌인 일일 수도 있다. 어렵게 학예 휴가를 내고 들뜬 마음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했지만 회사에 일이 생겨 못 가게 될 것이 곧 괴로움인 것은 아니다. 어쩌면 우주 법계가 그곳에서 일어날 사고를 눈치채고 당신을 살리기 위해 회사에 일이 생기게 만들었을지 누가 알겠는가. 이처럼 세상 모든 일들이 나에게 근원적으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아무것도 우리가 진정 아는 것은 없다. 그러니 내가 판단하려 하거나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지 마라. 다만 내 안을 붙잡게 삶 전체를 통째로 내맡기고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기만 하라. 현실은 언제나 중립적이다. 좋고 나쁜 것은 없다. 다만 내가 현실에 대해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할 뿐 판단과 분별이 멈출 때 참된 평화가 깃든다. 앞차가 갑자기 끼어든다. 사실 그것은 중립적인 일이다. 그러나 마흔 문제를 양산해낸다. 먼저 감정이 앞장서서 화를 일으키고 연이어 생각도 적극 나서서 거둔다. 저런 몹쓸 사람 같으니라고. 욕구는 한 발 더 나간다. 경적을 길게 울리고 바짝 쫓아가 실컷 욕설을 퍼부으라고. 이 느낌, 생각, 욕구, 즉각적인 행동을 종합하여 분별심은 결론 내린 듯 말한다. 나쁜 녀석, 나를 우습게 본단 말이지? 한 방 먹여줘야겠군. 어쩌면 싸움이 붙어 경찰서까지 가거나 병원 신세를 질지도 모른다. 이처럼 별것 아닌 일에도 온갖 문제를 양산해 내는 망상 공장이 바로 생각이다. 생각은 끊임없이 망상을 확대해 증폭해 낸다. 스스로 만든 온갖 생각들에 좋고 싫고 옳고 그르다는 판결을 내린다. 그리고 그 판결에 스스로 짓눌린다. 판단 분별을 멈추면 있는 그대로 진실이 보인다. 당신의 지위, 명예, 권력, 경제력, 생각, 집, 땅, 자식, 소유, 몸, 무엇이 되었든 이런 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라. 그 어떤 것도 나이거나 내 것이 아니다.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없을 때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된다. 내가 있다는 생각이 없다면 과연 나는 있을까? 내가 있다는 것은 그렇다는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분별일 뿐 진실로 거기에 나는 없다. 생각이 일어날 때 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기 어딘가에 어떤 모형 에너지가 포착되는 것일 뿐이다. 몸도 진짜 내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이라고 이름 붙인 어떤 것이 다만 감주될 뿐이다. 하물며 돈, 소유물, 지위, 집, 자식 그런 것들을 어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진짜 나가 맞는가? 우리가 나와 동일시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일 수는 없다. 동일시를 멈추고 나라는 생각을 멈추고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름표를 달거나 해석을 하지 않은 채 다만 바라보라. 동일시하지 않을 때 내가 곧 그것이 되고 우주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면서 동시에 전부가 된다. 헌법학 입문. 대한민국 헌법사 제1항 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헌헌법 이전 1894년 12월 12일에 제정된 홍범 14개조는 자주 독립에 기초한 국정의 민주적 개혁을 천명한 개혁 정치의 기본 강령적 성격을 띈다. 1899년 8월 17일에 제정된 대한제국 국제는 최초의 성문헌법으로 평가된다. 1919년 3월 1일의 기미 독립운동을 기점으로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9월 11일에는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제정하였다. 제헌헌법의 탄생 1.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로서의 헌법 1948년 2월 27일 유엔 소총회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총선거 실시를 결의함에 따라 미 군정은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5월 30일에는 재헌국회가 구성되었다. 1948년 6월 3일에는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헌법 초안은 7월 12일 국회를 통과하여 1948년 7월 17일 국회의장이 서명 공포함으로써 당일로 시행되었다. 권력구조의 이원적 성격
국회는 임기 4년인 198명의 직선 의원으로 구성된 단원제이다. 집행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 선거 방식으로 선출되며 4년 중임은 2회에 한한다. 옥상옥으로 국무원을 두고 있다. 국무원의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 의결기관이다. 대통령 유고시 제1순위 권한대행자인 부통령은 국무위원의 구성원이 아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 총선거 후에는 반드시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재헌헌법의 권력 구조는 대통령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절충형 정부 형태로서 이원 정부제에 가깝다. 그 밖에도 헌법위원회가 위헌 법률 심사권을, 탄핵재판소가 탄핵 심판권을 가진다. 기본권에 대한 법률 유보 조항을 두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의 이익 분배 균점권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 질서는 사회화, 국유화의 경향이 강하다. 이승만 정부 집권 도구로 전락한 헌법 제1공화국 1. 헌법상 절차를 위배한 제1차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 1952년 7월 4일에는 정부 측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 측의 국무원 불신임 개헌안이 절충된 소위 발췌 개헌안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기립투표로 통과되었다. 이 헌법안은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헌법 개정 절차의 하나인 공고 절차를 생략하였기 때문에 절차적 정의 원리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헌법 개정이다. 제1차 개정 헌법은 양원제 국회의 국무원 불신임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국무총리의 제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참의원 선거는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2. 의결 정족수를 위반한 제2차 헌법 개정, 초대 대통령 중임 조항을 철폐하는 개헌안은 1954년 11월 27일 민의원에서 표결 결과 제적 203명 중 찬성 135표로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한 표가 부족하여 부결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4.4 5입 이론을 주장하여 자유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다시금 가결을 선포하였다. 제2차 헌법 개정은 헌법상 의결 정족수를 위배하여 원천적으로 무효인 헌법 개정이다. 또한 초대 대통령이 한하여 중임 제한을 폐지한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 제도를 폐지하였지만 민의원은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권을 가진다. 민주의 꿈을 실현시키지 못한 장면 정부 제2공화국 1. 3.15 부정선거와 이승만 정부의 비극적 종말. 자유당의 의도대로 1960년 3월 15일 선거에서 이승만, 이기붕 후보가 각 기정 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1960년 4월 19일에 학생들이 총궐기하였다. 4월 24일에 이기붕 부통령의 사퇴에 이어 4월 26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함에 따라 5월 2일에 허정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4월 혁명에 따른 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제3차 의원 내각제 개헌 1960년 6월 15일에는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 개정이 단행되었다. 이 헌법은 형식적으로는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았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헌법 제정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제2공화국 헌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제2공화국 헌법은 권력 구조에 있어서 고전적 의원 내각제 원리에 입각하면서 국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 설치,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를 채택하여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밖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기관화, 경찰의 중립성,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제4차 헌법 개정과 민주당 장면 정부의 한계 1960년 7월 28일에는 국회가 자진 해산하고
7월 29일에는 민의원과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8월 2일에는 국회 양원합동회의에서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8월 19일에는 장면을 국무총리로 인준하여 제2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4월 혁명 정신을 계승한다고 자처하는 학생들은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요구하였다. 10월 11일에 학생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사태를 야기하자 11월 29일에는 헌법 부칙에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 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제4차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반민주 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부정축제 특별처리법,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 등 소급 입법이 제정되었다. 분출하는 국민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도 역부족이었던 민주당 정부는 신파, 구파의 정파적 갈등까지 겹쳐 위기관리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말았다. 군사정권의 장식품으로 전락한 헌법 5.16과 박정희 정부 제3공화국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을 비롯한 일단의 무장 군인들이 쿠데타를 감행하여 6월 6일에는 국가 재건 비상조치법을 제정함으로써 입헌적 질서는 파괴되고 말았다. 국가 권력은 국가 재건 최고회의에 집중된 일종의 과도기적인 회의체 정부였다. 국회는 해산되고 제2공화국 헌법은 비상조치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헌법 파괴 상태가 지속되었다. 군사정부는 새 헌법을 제정함에 있어 비상조치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1962년 12월 6일 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친 헌법 개정안은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제5차 헌법 개정은 헌법 파괴의 상황에서 채택된 헌법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헌법의 제정과 마찬가지로 보아 제3공화국 헌법이라고 부른다. 이 헌법은 권력 구조에서 대통령 중심제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국회는 단원제로, 위헌 법률 심판권은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 제도와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 제도를 두고 있어 의원 내각제 요소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기본권 조항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을 신설하였다. 4년 중임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10월 17일에 대통령의 삼선 재임을 가능하게 하는 제6차 헌법 개정 소위 삼선 개헌을 단행하였다. 이 10월 유신 제4공화국 1971년에는 국가 보유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1972년 10월 17일에는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국회는 해산되고 비상국무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대신하는 또 하나의 헌정 중단 사태가 초래되었다. 1972년 10월 21일에는 유권자 91.9%의 투표에 투표자 91.5% 찬성으로 유신 헌법이 확정되었다. 임기 6년의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로 선출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의 종신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회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일관 추천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유신 정후의 위원으로 구성됨으로써 대통령이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까지도 직접 장악할 수 있었다. 사실 유신 헌법은 의회주의 합리화 내지 오를레 앙형 의원 내각제라는 미명 아래 권위적인 대통령 권익의 인격화를 제도함으로써 현대판 집행부 권력 독점 체제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대통령 중임제 제한 삭제, 국회의 회기 단축과 국정감사제 폐지,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의 대통령 임명제 등이 그것이다. 진짜 독재체제였다. 또한 헌법위원회가 신설되어 위헌 법률 심사권, 위헌 정당 해산 심판권, 탄핵 심판권을 가졌지만 유명무실한 기관이었다. 그 밖에도 기본권 제한의 사유로서
사유로 국가안전보장이 추가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되는 등 기본권의 후퇴를 가져왔다. 1979년 제1야당의 총재가 국회에서 제명당하는 가운데 파행적인 권력 운용은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10월 26일에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탄에 의하여 박정희 정부는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였다. 3. 12.12와 전두환 정부 제5공화국 대통령 유고에 따라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12월 12일에 전두환 국군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성사시키고 1980년 서울의 봄은 5월 18일 광주에서 무력 진압으로 인해 피로 물들고 말았다. 1980년 10월 22일에 제8차 헌법 개정이 확정되었다. 국회는 해상되고 정당 활동은 금지되었으며 국가 보위 입법회의가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헌정 중단 사태가 야기되었다. 제5공화국 헌법은 유신 헌법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조항을 강화하였다. 행복 추구권,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 연좌제 폐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불가침, 근로자의 적정 임금 보장, 환경권 등을 신설하고 기본적 인권의 자연권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7년 단임의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 방식을 고수하였다. 여야 합의에 의한 문민헌법의 탄생 제6공화국 여야 합의에 의하여 8인 정치회담을 통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제9차 헌법 개정안이 1987년 10월 27일에 국민투표를 통하여 확정되었다. 이 헌법은 헌법에 마련된 개정 절차에 따라 여야 합의하에 만들어진 헌법이라는 점에서 전면적인 헌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국민적 요구에 의하여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는 헌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제6공화국 헌법이라 불리고 있다. 1988년 2월 25일에는 7년 임기의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나고 5년 단임의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비록 동일 정당 내의 집권자 교체이긴 해도 그나마 헌정사에 있어서 최초로 평화적 정부 교체가 이루어졌다. 1993년에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임을 자임하면서 과거 군사정부, 권위주의의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기득권 세력을 공격하는 등 일련의 사정과 개혁을 통하여 국민적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임기 말에 발생한 일련의 재정 스캔들과 더불어 미 증유의 IMF 체제를 맞이하고 말았다. 1997년 12월 18일에 실시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 간 대통령직의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국민의 정부를 자임한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를 극복하고 햇볕 정책을 통하여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킴으로써 나름대로 역사의 소임을 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2년 12월 19일에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많은 개혁 방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국민적 여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국정 운영 과제에서 갈등이 심화되었다. 2007년 12월 19일에 당선된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제2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구현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전의 정부처럼 특별한 정부 명칭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명박 정부로 부르기로 하였다.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와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민시대의 헌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위하여 혁명과 쿠데타 그리고 정변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주권자의 의식 속에는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정신이 면면히 자리 잡아왔으며 그것은 바로 오늘의 민주정부 구성에까지 이르고 있다.
세뮤얼 헌팅턴이 설파한 동아시아에서의 정권 교체 없는 민주주의를 종식시킨 국민적 저력은 바로 이러한 헌법사적인 환희와 실현 속에서 잉태되었다. 제2장 대한민국 헌법사에 있어서 공화국의 순차, 서수 1의 공화국의 시대적 구분은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소극적으로는 군주제의 배척을, 적극적으로는 자유, 평등, 복지의 원리에 입각한 국민 주권주의를 의미하는 공화국은 헌법사적인 혼란의 와중에서 새로운 순차 매김을 강요당하여 왔다. 1960년 4.19의 완성된 혁명 여부, 1961년 5.16 쿠데타로 비롯된 공화국 헌법의 일시 중단과 1962년 새 공화국 헌법 시행, 1972년 이른바 유신 정변 12.12와 5.18 쿠데타에 이은 1980년 헌법, 1987년 6월 항쟁 및 그에 따른 헌법의 전면적 번역을 어떻게 새길 것이냐에 따라 공화국의 순차 매김이 달라질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사에 있어서 공화국의 시대적 구분 1. 헌법 전 규범상 공화국 1. 헌법 전문상 헌법 개정을 의미하는 제1공화국의 연속성 제1공화국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천명한 이후 공화국을 부정한 적은 없다. 또한 1948년 7월 12일에 헌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헌법의 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예가 없으므로 헌법전상으로는 그 이후에 전개된 헌법의 변화는 전부 헌법 개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1980년 헌법 전문상 헌법 개정과 제5공화국의 모순성 1980년 헌법 전문에서 제5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라고 하여 1980년 헌법은 곧 제5공화국 헌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1960년 6월 15일, 1962년 12월 26일과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이라고 하여 이들 헌법 개정과 새 공화국의 순차 매김을 한 끝에 제5공화국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1980년 헌법을 제5공화국 헌법이라고 한다면 1987년 헌법을 제6공화국 헌법이라고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 헌법사의 공화국 순차 매김을 보는 학계의 시각, 제6공화국론의 일반화, 다수 학자들은 헌법이 형식적으로는 전면 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의 제정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라 새로운 공화국의 숫자 매김을 하고 있다. 1960년 4월 혁명은 권위주의 체제의 종언을 고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하였다는 점에서 1960년 헌법은 그 형식의 여하를 떠나 실질적으로 헌법 제정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5.16 쿠데타에 의하여 제2공화국 헌법은 사실상 정지되고 국가 재건 비상조치법이 헌법을 대체한 군사정부 기간을 거친 후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그것은 새로운 제3공화국 헌법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72년 대통령의 10월 유신 단행에 연이은 초헌법적 국가 긴급권의 발동 과정을 거친 후에 이른바 유신헌법 즉 제4공화국 헌법이 성립되었다. 12.12와 5.18 군사 반란을 통하여 헌정 중단 사태를 초래한 끝에 새로 제정된 1980년 헌법은 헌법 전에 제5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6월 항쟁의 결과 집권 세력이 국민 앞에 항복함으로써 새로운 제6공화국 헌법의 제정이라는 준거에 따라 새 공화국의 숫자를 매김하고 있다. 이 제5공화국 국론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에 대하여 이는 실질적으로도 헌법의 개정에 불과하며 헌법의 제정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6공화국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3. 정부 형태를 기준으로 하는 제4공화국론 제1공화국은 1960년에 종언을 고하고 의원 내각제적인 제2공화국 헌법이 탄생하였고 제3공화국 헌법은
제2공화국 헌법의 헌법 개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제2공화국 헌법의 전면 개정이면서 최초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공화국 헌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신 헌법과 1980년 헌법은 제3공화국 헌법의 연속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제6공화국 헌법은 비록 제3공화국 헌법상 정치 체제의 복사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조국의 근대화 대신 헌정의 민주화를 위한 헌법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공화국의 순차 매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4. 순차 매김 부정론. 우리나라에서는 프랑스에서와 같은 일관된 기준도 없이 그저 즉흥적으로 때로는 역사 변혁적인 사건 중심으로 때로는 통치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학문상 용어로서의 공화국 순차 매김을 부정하고 있다. 5. 평가. 우선 공화국의 숫자 매김이 프랑스에서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1958년의 제5공화국은 제4공화국과의 완전한 시간적, 정치적 단절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프랑스에서 공화국의 숫자 매김조차 우리의 숫자 매김에 반드시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프랑스에서 공화국의 숫자 매김은 주권자인 국민의 실질적 헌법 제정 권력의 발동을 통하여 새로운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공화국 헌법의 제정으로 나아갔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화국 순차 매김을 대신하는 헌정사적 시각. 헌정사와 헌법사는 모두 헌법과 헌법 현실, 정치 현상을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헌정사는 주로 사실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헌법사는 규범적 측면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헌정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는 집권 초기에는 비교적 민주주의적 헌정 운용이 있었음을 평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공화국의 전락은 4월 혁명으로 이어졌다. 반면에 박정희 정부는 비록 5.16 쿠데타를 통하여 집권하였지만 민정이양 후 집권 초기는 비교적 민주주의적 원리가 작동되었던 시기라는 점도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를 총체적으로 권위주의 정부로 평가하는 것도 재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정사적 평가도 사실상 새 헌법의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다소 광역 시기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실질적인 헌법 제정을 중심으로 본 공화국의 순차 매김. 1. 실질적 헌정 중단과 헌법의 전면 개정. 공화국의 숫자 매김은 헌법 전문의 개정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헌정 중단을 야기할 정도의 헌정사적 변혁의 와중에서 주권자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새로운 헌법을 탄생시켰다면 그것은 새로운 공화국으로 숫자 매김하여도 무리가 아니다. 헌법 제정 권력의 개입을 통한 국민적 정당성의 확보. 새로운 공화국의 순차 매김은 새 공화국의 탄생을 의미한다. 기존 헌정 체제가 중단이나 위기에 처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국민적 정당성을 새로이 담보한 헌법이 탄생하였을 때 새로운 공화국의 숫자를 매김할 수 있다. 공화국 순차 매김의 편의성. 제1공화국에서 제2공화국으로 이행. 군사 쿠데타 이후 제3공화국 헌법 그리고 1987년 헌법은 적어도 25년간 지속되어 왔던 권위주의 군사정부 종언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공화국의 자리매김에 손색이 없다. 1972년 헌법과 1980년 헌법은 편의상 각기 제4, 제5공화국 헌법이라고 칭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공화국과는 구별되는 전제주의적 독재공화국 헌법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제주의적 독재국가 체제로 왜곡된 형태라고 하더라도 공화국의 한 유형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공화국에도 공화국의 숫자 매김을 하는 것이 헌법사의 편전체적인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